반갑습니다. 축구계 통로 사회를 맡은 박세힘입니다. 오늘 시간을 함께 해주신 모든 리더님들 감사합니다. 저희는 더 멋진 시간과 더 좋은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강의를 해줄 분들을 모셨습니다. 오늘 모신 리더님은 이도건 리더님, 항생제의 오남용과 변화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김현정 다이아 리더님께서 주제별 강의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도건 리더님부터 모시겠습니다. 톡톡에 톱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강과 관련된 토픽으로 이야기를 나눌 이도건이라고 하고, 저는 올해로 신라대학교 식품공학과를 졸업했고, 저는 항생제 내성균과 관련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제목은 항생제의 오남용과 그리고 변화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컨텐츠는 항생제의 역사, 그리고 항생제 오남용, 그리고 항생제 오남용의 문제점, 그리고 제가 짧게 말하면 했던 항생제 내성균과 관련된 연구를 잠시 나눌 거고요. 그리고 마무리를 변화라는 키워드로 하고 싶습니다. 먼저 항생제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항생제는 영어로 안티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요. 이 안티바이오틱스의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심바이오시스라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심은 뭔가 함께 이렇게 어울리다 라는 뜻이고요. 예를 들어서 심포니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심포니는 이런 오케스트라의 뮤지컬 피스들이 이렇게 함께 어울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심에 바이오를 붙이게 되면 이런 생물들이 함께 어울리고 함께 공생한다는 뜻이 되고, 근데 반대로 안티라는 단어가 붙게 되면 안티는 반대, 부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티에 바이오가 붙게 되면 생물을 부정하는 것, 생물의 반대라는 뜻이 되고, 안티바이오에 이 틱이라는 게 붙게 되면 이게 형용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s가 붙게 되면 s는 명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안티바이오틱스, 항생하는 것들, 즉 항생제라는 뜻이 되게 됩니다. 항생제 안티바이오틱스의 어원을 잠시 봤고요. 이 항생제의 정의는 사실 이제 세균으로부터 만들어진 것들이 항생제의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항미생물 제제, 항균제 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사실 정확하게 정의했을 때는 항생제와 구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포괄적으로 항생제에 모두 일반적으로 포함되게 부르지만, 그렇지만 정확하게는 항생제와 구별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항생제는 1928년 알렉산더 플레밍에 의해서 최초로 발견됐는데, 이게 발견된 게 참 우연찮게 발견되었는데요. 이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연구원이 배지를 키우면서 이 뚜껑을 닫는 것을 잊고 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휴가에 돌아왔을 때 이 배지에 푸른 곰팡이가 자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 푸른 곰팡이 주위로는 균이 자라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이제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를 최초로 발견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물론 이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가 대량 생산되어서 정제되고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 사용되기까지는 앞으로 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정말 많은 이제 항생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 클래스들에서 여러 타입의 항생제들이 발견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항생제의 오남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감기에 걸리게 되면 일반적으로 가는 곳은 병원에 가서 의사의 처방을 받고 항생제를 받아서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사실 감기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여서 우리 몸을 스스로 지키기 위하여서 스스로 면역작용을 하면서 우리 몸을 지킬 때 나오는 증상들을 감기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감기라는 것은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는가? 그 말은 즉슨 항생제로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바이러스와 세균의 차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점은 사실 가장 첫 번째 큰 차이점은 크기입니다. 우리 몸의 가장 일반적인 세포인 적혈구는 조금 낯선 단위이지만 10,000나노미터의 크기이고요. 우리
대장 속에 있는 일반적인 균인 이콜라이 대장균은 1000나노미터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의 경우에는 100나노미터가 그 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크기가 가장 큰 차이고,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것은 이제 바이러스는 매우 작기 때문에 스스로 자가 증식할 수 없습니다. 호스트 셀이 필요하고 세포 소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이러스가 생명체냐 무생명체이냐 이것도 큰 논란거리인데, 이건 사실 학회마다 다릅니다. 어떤 학회에서는 바이러스를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생명체로 봐야 된다, 또 어떤 학회에서는 아니다, 완전히 무생명체로 봐야 된다. 이건 학회마다 의견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얘기가 잠시 나와서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고 싶은데요. 올해 들어서 유행하고 있는 COVID-19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WHO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엇인가요? 라는 Q&A에 대해서 사스, 메르스, 그리고 COVID-19을 포함하여서 작은 감기에서부터 심각한 질병까지 일으킬 수 있는 큰 범주의 하나의 패밀리를, 이 하나의 큰 패밀리를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사스, 메르스, 코비드-19 모두 포함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사스는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심각하고 정확한 호흡기 증후군, 그리고 메르스는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즉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리고 코비드-19도 마찬가지로 호흡기 증후군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처음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항생제가 이제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은 아니도입니다. 이 그림은 센트럴 도그마라는 이제 그림인데요. 센트럴 도그마는 작은 애벌레에서부터 거대한 흰수염 고래까지 모든 생명체에게 적용되는 중심적인 교리, 센트럴 도그마의 뜻은 중심적인 교리라는 뜻인데, 이런 조그만 생명체에서부터 거대한 생명체까지 모두에게 적용되는 중심적인 교리입니다. 이 센트럴 도그마라는 것은 우리 모든 생명체는 우리의 생물학적 정보를 이 DNA에 담고 있는데요. 이 DNA에서 이제 생물학적 정보를 저장하게 되고, RNA를 통해서 그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틴, 즉 단백질을 통해서 이 생물학적 정보를 물질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센트럴 도그마라는 것은 모든 생명체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이 항생제는 이 센트럴 도그마의 각 단계를 억제함으로써 세균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각 항생제가 DNA, RNA, 프로틴의 각 과정을 억제하는 어느 부위를 억제하는지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사실 우리가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도 정확하게는 세균과 우리 몸의 세포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세포 바깥쪽에 있는 펩티도글리칸이라는 물질인데요. 세균은 이 펩티도글리칸을 형성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있지만, 우리 몸의 세포에는 펩티도글리칸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생제가 펩티도글리칸의 형성을 막게 되면 균은 모두 죽게 되지만, 우리 몸의 세포에는 펩티도글리칸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생제 오남용의 문제점입니다. 항생제 오남용의 문제점은 가장 큰 것은 내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그 대장 속에는 여러 균들이 살고 있지만, 이 균들이 어느 날 이제 뮤테이션을 돌연변이를 통해서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우연찮게 발현되게 되었다면, 우리가 항생제를 복용했을 때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없는 균들은 모두 다 죽게 되는데, 여기서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던 몇몇 균들만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생제를 계속해서 복용하게 되면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균들만 우리 몸속에서 점점 자리 잡게 되고요. 그게 우월한 커뮤니티가 되게 되고, 나중에는 처음에는 3 정도의 항생제를 먹었을 때만 치료할 수 있었던 질병이 나중에는 4, 5, 6, 7, 8, 그래서 1부터 10까지를 하면 나중에 10까지 먹었을 때 그 10 이상의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가진 균들은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직면해 있는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점은 당연히 항생제 내성균들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어 가고 있다는 것, 전염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이 카바페넴에 대한 내성균들도 처음에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점점 전파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볼 것은 사실 우리의 몸은 어렸을 적에 엄마로부터 받은 이런 유익한 균들은 사실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아직까지 어떤 균들이 정상균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엄마로부터 받았던 이런 원래 있던 균들이 항생제를 복용함으로써 모두 다 파괴되고 기존에 있었던 모든 균집체가 기존에 있었던 자리 잡았던 커뮤니티가 항생제를 복용함으로써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균들이 좋은 균인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유산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지만 중요한 것은 항생제를 복용함으로써 이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된다는 것을 한 가지 예로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항생제를 계속해서 복용하였는가? 왜 계속 항생제를 먹었었는가에 대한 답변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항생제로 감기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를 직접 억제하는 것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러스를 직접 치료하는 것은 우리 몸의 2차 면역으로서 우리 몸의 2차 면역이 실질적인 인과관계가 있다 생각하고, 하지만 플라시보 효과는 감기를 치료하는 것, 감기가 회복되는 것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플라시보 효과는 여러 논문에서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증거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면회혁명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우리 몸도 긍정적인 반응을 한다. 그래서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서 반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항생제 내성균에 대해서 연구했던 것을 짤막하게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했던 항생제 내성균은 카바페넴이라는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고 있는 균들입니다. 그래서 이 균들을 CRE 또는 정확하게 CP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항생제 내성균을 연구했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928년 이제 최초의 항생제가 발견된 이래로 전 세계의 항생제 소비량은 계속해서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항생제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항생제에 내성을 가지는 균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그 케이스들이 계속해서 증가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 항생제 내성균의 증가는 서울, 경기, 그리고 경남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다만 문제점은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서울에 있는 경기권 대형 병원들에 있는 항생제 내성균의 실황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지만 질병관리본부에서 모든 병원들을 다 검사하고 연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연구원들이 지방에 있는 병원에서 샘플을 가져와서 지방에 있는 병원들은 얼마나 많은 항생제 내성균들이 분포되어 있고 얼마나 지금 현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조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했던 메토드는 유전자를 통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항생제 내성이 있다는 것은 그 말인즉슨 항생제의 내성을 나타내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를 이렇게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방법이 바로 PCR이라는 방법이고요. 물론 여기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PCR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걸 찾아내고 그 결과 이렇게 표로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타입의 이런 항생제 내성균들의 유전자가 부산에 있는 병원에는 이 정도 비율로 분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unknown, 아직까지 디텍되지 않았던
그런 균들이 있었는데, 이 균들은 좀 더 실험을 진행해본 결과 기존의 것들과 비슷하지만 조금은 새로운 타입의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변화라는 키워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전부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부 다 알기는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이 변화에 대해서 판단력을 키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변화해야 될 것과 변화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해야 될 것은 기존에 잘못되었던 것, 즉 항생제를 오남용했던 것,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인종차별이 아직도 극심한 것, 그리고 여러 가지 기존에 잘못되었던 유통구조,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변화되는 것이 좀 더 좋은 유통구조, 그리고 변화되어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랑, 가족, 그리고 희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톡톡에 톱 넣어. 네, 반갑습니다. 리더님. 오늘 저는 지금 3번째 시간이죠. 4번째 시간인가? 네. 4번째 시간으로, 네, 오늘 주제는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창업자 책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4번째 주제로 호프라는 책을 가지고 리더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시플리 리치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책에서도 그렇고, 창업자께서는 굉장한 긍정적 마인드의 소유자시고 굉장히 액티브하시죠. 근데 오늘은 조금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처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치 창업자께서 50주년에 바로 직전에 이제 심정수술을 받으셨거든요. 심장 이식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보통 보면 심장 이식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조건들을 만족해야 될 것 같나요, 리더님들? 보통 보면 혈액형이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조직의 거부 반응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고, 그 기부자의 어떤 생활 방식 이런 것이 기증을 받는 자와 어느 정도 일치해야지 이런 것들이 잘 맞아 들어간대요. 그리고 또 기증하는 사람의 어떤 건강 상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조건과 함께 어떤 심장을 기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구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장기를 구하는 것들 자체가, 또 심장을 기부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이제 리치 창업자께서는 이미 이전에 혈관 이식을 2번이나 받은 경험이 있으세요. 그리고 또 그때 혈관 이식을 받고 수술 이후에 굉장한 세균 감염이 일어나서 응급 상황으로 넘어가셨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발작 경험도 있으시고, 또 좀 특이한 혈액형 AB형 플러스 그런 혈액형의 당뇨병 환자라는 그런 여러가지 좀 복합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주치의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를 구했는데 수술을 모두 안 해주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30번까지 30명의 의사들한테 퇴짜를 당했답니다. 리더님들께서 그 정도 되면 반응 좋아요. 리더님들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보스턴에 있는 31번째 의사가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기로 된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 또 생겼답니다. 이게 만성 부종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반 정상인에 비해서 우심실이 굉장히 커져 있었던 거예요. 이걸 감당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는 기부를 하는 어떤 조직이 생기더라도 이 환자의 심장, 그러니까 기증자의 심장은 우심실이 커져 있어야 돼요. 대박이죠. 거기다가 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영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의 심장이어야만 한답니다. 너무 어려운 조건이죠. 근데 과연 이 조건들에 맞는 심장이 나타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31번째 그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오케이를 하시면서 물으셨대요.
지금부터 당신에게 묻는 것은 의학적인 어떤 조건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것은 살고 싶냐는 의지를 묻는 거라고. 당신 살고 싶은 의지, 그리고 그 삶에 대한 투쟁의 의지가 있습니까? 라는 전혀 의학적 소견과 상관없는 이런 조건들이라서 당신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게 아니라 그걸 묻더래요. 그래서 예, 저는 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근데 사실은요, 그렇게 하고 했지만 실제로 굉장히 많은 의문이 들 거잖아요. 이 조건들을 다 맞추는 진짜 기증자가 나타날 수 있을까? 그리고 보통 심장을 이렇게 꺼내서 수술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4시간 안에 다 해야 된대요. 그래서 항상 병원 근처에 있는 호텔에 24시간 대기 상태, 호출기 딱 들고 그렇게 보낸 세월이 5개월이랍니다. 리더는 그걸 완전 피가 마르겠죠. 그때 리치 창업자께서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연세가 71세였대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5개월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따라라라 호출이 왔어요. 그래서 어떤 39살짜리 여성인데 이 여성이 폐 질환으로 인해서 폐 이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폐 이식을 받으려면 보통 이렇게 폐를 떼가지고 이렇게 이식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폐가 다시 이식되었을 때 본래의 장기랑 어우러져서 이렇게 다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의사들이 수술을 수월하게 하고 안정화를 주기 위해서 심장도 같이 이식한대. 그래서 재밌는 거는 교통사고가 난 남자가 있었답니다. 그 남자의 심장과 폐를 이 여자분이 기증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심장은 튼튼하잖아요. 폐는 안 좋지만. 그래서 이 심장을 기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대단한 거는 이 여자분 폐질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심실이 커져 있었답니다. 기형적으로.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이 분이 리치 창업자께서 심장을 기증받게 되셨대요. 그래서 기증을 받았는데 처음으로 항상 리치 창업자님 난 항상 감사하고 긍정적이었어 이런 분위기시잖아요. 근데 저가 진짜 있잖아요. 항상 보면 나는 삶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뭐 이런 분위기신 분이 처음으로 뭐라고 했냐면요. 너무 힘들었다. 그 다음에 약 때문에 약을 이렇게 삼켜야 되잖아요. 안 삼켜져서 물고만 있었다. 그 다음 약물에 대한 환각작용에 의해서 악몽을 꿨다. 그리고 감염의 우려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내 몸이 이 심장을 거부하면 어떡하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는 자신감을 잃었다. 난 유머 감각을 잃었다. 행복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처음으로 그 어느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에서도 찾아보지 못한 문구. 예. 그런데 끝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요. 속도는 느렸으나 나는 회복되고 있었다 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이제 병원 병동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다 심장병동일 거잖아요. 심장병동에 이렇게 다 이렇게 쉬고 있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성분이 딱 오더니 수술 받으셨나봐요 이렇게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분이 아주 가볍게 언제 받으셨어요? 이러니까 이제 언제 받았댔죠. 그러니까 그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며칠날 몇 시에 받으셨어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리치 창업자께서 언제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머 제 심장을 받으셨네요. 그러면서 그녀도 살아났고 나도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치 창업자께서 하는 말씀이 이렇게 우리 두 사람을 세밀하게 살리신 손길은 분명 신의 은총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보통 심장 수술을 받으면 처음 수술을 받으면 보통 환자들이 거의 살아날 확률이 90% 정도 되지만 두 번, 세 번 되면 50% 이하로 툭툭툭 떨어진다는 거예요. 본인도 실제로 살아날 확률은 50% 이하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조건,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살리신 그분이라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책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왜 나였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죽기도 하죠. 실제로. 아니면 내가 아니었다면 그 여자의 환자의 심장은 쓸모없어서 폐기되었을 거다. 그런데 이게 오른쪽 오심실이 너무 커져서 쓸모없이 커져서 버려야 될 그 심장이 자신한테는 너무나 적합한 심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것에 대한 다른 사람, 죽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날 살리신 그 은총에 대해서 왠지 모를 죄책감 같은 것도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병원에서 이제 삶이라는 새로운 선물 받으면서 이 기적에 대한 설명은 하나뿐이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신의 은총이었다 라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의 은총,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까? 리치 창업자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결국 이 희망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오느냐? 리치 창업자는 신으로부터 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리더님,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내 삶에 대한 어떤 두려움, 리더님들은 없으세요? 삶에 대한 두려움 없으십니까? 그 두려움 앞에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그 진짜 근원적인 힘은 어디서 올까?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다고, 신으로부터 온다고 리치 창업자께서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심장 수술이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생명의 위협 앞에 맞서는 일 같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생존의 확률 앞에 서는 그런 느낌이었다. 그런데 이 앞에 우리가 무엇을 발휘할 수 있을까? 사실 그런 상황 앞에 있으면 굉장히 두렵잖아요. 굉장히 두렵죠. 사실 우리 중에 이 정도의 위험 앞에 서본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이렇게 사실 그렇지만 이런 상황 앞에서 설 때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나를 지탱해주는 그 힘은 무엇일까? 그것은 신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라는 얘기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앞날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시련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이 시련에 목적이 있음을 믿는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적어 놓으셨어요. 그는 사업가잖아요. 그는 그냥 늘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냥 단순한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비즈니스맨이죠. 이 비즈니스맨들이 어떤 신앙의 이야기들을 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의 사랑이 결국 믿음이구나. 믿음은 신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앞길을 알려주죠. 그 사랑이.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를 알려준다. 그리고 그 믿음은 위험을 무릅쓰게 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치를 이긴다. 이성을 이긴다는 뜻이에요.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해나가면서 그 다이아몬드라는 것들을 도전하면서 내 삶에 리더님 진짜 해내는 힘이 무엇이라는 생각이 드세요. 해내는 힘. 사업은 비즈니스잖아요. 비즈니스를 해내는 일반 CEO들에게 필요한 덕목에서 리더님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용할 것 같습니까? 사실 지금 이제 경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무언가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CEO들은 굉장한 두려움,
그리고 오늘 제가 재미난 문구를 봤는데 그 샘소나이트라는 매장이 남천동에 있어요. 그 매장 앞을 지나가는데 이렇게 앞에 적혀 있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 사태를 이겨내지 못하고 저희 영업장은 몇 월 며칠부로 이렇게 문을 닫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문 닫는 날짜를 적어놓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해서 뭐 이렇게 안타깝다 적혀있어. 하여튼 그 문구가 너무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렵죠. 예, 많은 분들이 어렵죠. 사실 저도 제 삶에서 정말로 한번 내 인생과 맞부딪히는 듯한 느낌을 다이아몬드 도전하면서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도전 앞에 섰을 때 제게도 이 마음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 믿는 거야. 나의 미래를 믿는 거야. 리치창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치를 이긴다. 우리가 때로는 도전하고 내 삶을 향해서 나갈 때 내 이성으로 이렇게 될 거야 혹은 앞날에 대한 두려움들이 밀려오죠. 그러나 믿음은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할지 그때 알려주는 거예요. 내 선택에 대한, 내 신념에 대한 선택을 밀고 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온다? 믿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리더님들 있잖아요. 이 얘기를 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이것은요, 성경에 있는 원리들이 그대로 성공의 원리로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그대로 내 삶의 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 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리더님들 이 얘기를 하세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성공의 가능성을 막는다. 패배에 대한 두려움은 승리의 계산을 앗아간다.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한 두려움은 용감한 시도를 막는다. 비웃음에 대한 두려움은 신을 믿노라 주장하는 일을 저지한다. 두려움은 희망을 뺏어간다. 결국 많은 두려움들이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죠. 근데 이 두려움을 이기는 힘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에 대한 믿음이다 라고 리치 창업자는 얘기하세요. 재밌는 일화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호프에 대한 얘기, 말미에 결론으로 이 얘기를 하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아메이사의 설립 목적이다.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WR Grace and Company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거는 심플리 리치에 나오는 일화거든요. 이 회사는요, 그 당시에 굉장히 잘 나가는 세제 회사였어요. 리치 창업자께서 초창기에 무엇으로 사업을 시작하셨나요? 세제. 네, 5가지 세제 키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 했어요. 우리한테 아메이 인수할 테니까 팔아라, 넘겨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 할 거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저쪽 회사에서 도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회사랑 비슷한 이런 세제를 만들 건데 우리 회사 그 당시 잘 나갔는가 봐, 이 회사가. 그래서 너가 회사가 우리랑 경쟁이 되겠니? 뭐 이런 식으로 도발하는 거지. 그러니까 리치 창업자께서 그때요, 이렇게 우리 5가지 키트 있었던 거 아시죠? 키트 이렇게 주면서 이거 가져가서 그러면 분석해서 똑같이 만들으라고 이렇게 하고는 그 회사를 완전히 잊은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어느 날 그 회사의 회장을 공항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리치가 아주 반갑게 그 회사 잘 되고 있냐면서 이러니까 그 사람 막 화를 내면서 그때 네가 네가는 아니겠죠. 그때 다 알려준다 해놓고 제대로 얘기 안 한 거 아니냐면서 뭐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나는 그때 키트 주고 그걸 다 주지 않았냐고, 무슨 소리 하냐고 하니까 아니라면서 분명히 숨긴 게 뭔가 있을 거라면서, 그러면서 자기 회사는 망했다라는, 그러니까 도산했다는 얘기를 하고 갔대요. 그래서 리치창업자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보통 애기들한테 주는 그 키트 있잖아요. 그거랑 설명서를 다 줬는데 뭘 안 줬지라는 생각이 들었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 가지 생각이 들더래요. 거기 키트의 설명서에 담지 못할 무언가가 하나가 있었구나. 그것은 태도구나.
아메이사는 독특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안내 책자에도 담을 수 없는 누군가를 돕는 마음. 이것이 고유한 아메이사의 독특한 태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리더님들을 돕고 하는 모든 것들이 플랜 속에 녹아가져 있고 제품 속에 녹아있기에 사실 우리가 이 사업의 매력을 느끼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돕는 태도, 이것이 아메이사의 성공의 본질이었다라는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리더님, 제가 리더님들께 꾸준히 창업자의 생각을 얘기해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이런 마음으로 아메이를 세웠어요 라고 얘기해 주는 이유는 리더님들에게 그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본질이 지켜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창업자는 사람을 굉장히 존중하잖아요. 왜 존중하나요? 그는 한 사람의 고유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그 누구도 귀천에 그러니까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고 너무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존중하는 마음이 제품에도 들어있고 이 사업의 기회 속에도 들어있어요. 우리가 한 예로 정수기를 보면 많은 회사에서는 비싼 정수기부터 싼 정수기가 있고 비싼 청정기에서부터 싼 청정기가 있죠. 왜 그렇게 다양한 제품군이 존재합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더 고가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돈이 적은 사람들은 저가의 제품들을 구매하는 거죠. 그것은 마케팅 도구로 활용되는 거죠. 그렇게 차별이 되잖아요. 그러나 이 회사는 본질을 지키겠다는 거죠. 좋은 물에 대한 최고의 가치를 두고 안전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물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 정신이 정수기, 그 다음에 그러한 공기를 만들겠다는 게 청정기, 그러한 건강식품을 만들겠다는 것이 뉴트라이트 농장에 심어져 있잖아요. 그 아이템으로 당신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어떤 한 회사가 어떤 제품의 유통권을 주나요? 그 유통권은 오직 삼성이면 이건희, 이병철 그 자신들의 고유한 권한이에요. 그 기회들을 줄 수 있는 회사, 그것이 무엇에 대한 그들의 성공을 돕는 마음에 대한 독특한 창업 정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리더님도 어떠세요? 이 회사가 조금 매력적으로 보이신다면 리더님들 그 마음을 담아서 내 인생을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더님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그 기회가 왔으니 한번 내 인생을 일으켜 보리라, 그런 마음들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리더님들의 한 사람의 인생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리더님들 살면서 리더님들께 기회가 찾아오신 적이 있나요? 정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다리를 만나신 적 있나요?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하게도 부자는 잘 살 수밖에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의 상승에 사다리가 끊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리더님들 이 변화하는 시대 앞에서 이 소중한 기회들, 그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이 사업을 진지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그 마음으로 한번 이 사업을 진지하게 진행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메이 사업의 본질, 누군가를 돕는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리더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